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국정 전환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의 국정 드라이브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싫든 좋든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집권 2기 트럼프 정부가 더 강력한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국내 최고 미국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by all putting America first. We have to fix it.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세계의 눈은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권 2기 트럼프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선 국회의원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5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학계에서 인정받는 미국 전문가시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윤 의원께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박빙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 압승입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압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교민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길 거야, 트럼프가 이길 거야 그랬는데 언론에서 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초접전이다. 미국에서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면 레이저 씬이다. 이 면도날 정도의 접전 그 차이밖에 안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선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거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1등 그렇죠. 한 후보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각 50개 주에서 이긴 사람이 한 표라도 이기면은 전체 주를 석권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죠. 물론 그렇죠. 메인이나 네브라스카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선거인단 538명 중에 누가 270명을 먼저 선점하느냐 싸움인데 해리스가 226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이미 그리고 트럼프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나머지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한 3개 정도 소위 말해서 러스트벨트라는 북부 있죠. 세락한 공업지역.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위스콘신. 여기에 44개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겼으면은 226 플러스 44 하면 270 이길 줄도 모르겠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경합제에서 완전히 트럼프가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김 소장께서는 한번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간단하게. 예, 저는 한 2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내리고 또 고용률이 좋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겪는 어떤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출장을 가더라도 비행기표라든지 음식값, 호텔비 이런 것들이 이전에 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 때보다 거의 한 1.7, 8배? 크게는 2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물가가 잡힌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해리스 후보의 자질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후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지지난주 2, 3주 전에 미국 출장 갔었을 때 그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단독으로 CNN 주관 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제2차 토론에 응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책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거의 못했어요. 그 옆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도 답답해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께서는 보면은 네.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 예. 국회 외통위에서 15년 가까이 예. 뭐 상임위를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만은 외교통일위는 한 15년 가까이 있어요. 15년이면 예. 트럼프 재임 시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예.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일기 때죠. 2017년도 가을에 저희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적이 있고요. 네. 물론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왔는데 국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외대 가서 94년도에 한번 특강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직접 거기서 뵀거든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야, 이 사람이 막말을 할 거다. 트럼프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막말을 할 거다. 또 이분이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좀 막말꾼 같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요. 완전히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언론에서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른.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또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북한의 실태 또 북한에 대한 경고 이런 걸 하는데 야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그 이미지 즉흥적이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 그래서 유머 감각도 있고 또 화법도 풍부하고 야 그래서 트럼프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예. 트럼프 2기 때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등용될 거냐. 예. 또 그 가운데는 지한파가 또 우리 한국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있느냐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백악관 비서실장 벌써 임명했어요. 예. 수지 와일즈. 예. 미국 200년 역사에서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처음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수지 와일스라고 이 사람이 레이건도 도왔고 제가 한 40년 가까이 정계에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직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플로리다 주지사 단 센티스 그 밑에서 일을 했고요. 네. 이번에 완전히 트럼프 2기 때 아마 만난 지는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제 최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백악관 비서실장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인선을 보면은요. 트럼프가 지난번 일기 때는 보면은 국정의 경험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 우리 한국 문제를 다루는 뭐 예를 들어서 존 볼튼하고도 안 좋게 헤어졌고, 허버트 맥마스터도 그렇고, 또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그렇고 서로 안 좋게 했는데, 그래서 이기 때는 본인이 정말로 충성심 있는 사람,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보통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중에 한 1,200개는 상원의 이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연방 정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내놓는 국정 기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일기 때는 이런 식으로 나를 발목 잡은 게 많았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스케줄 F 임명이라고 스케줄 네. F 어포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기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고 충성파만 충성파. 그래서 것이다. 한 5만 개 자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한파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있고요.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이런 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트럼프 주변에서도 우리 한국에다가 이제 핵무장 하게끔 공간을 열어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리차드 그리넬 주독 대사 네. 했던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잘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케미가 잘 맞을 거다. 뭐 요즘 신조어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이제 케미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맨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또 스트롱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리더 간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감을 매우 중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님의 스타일로 봤을 때 트럼프랑 케미가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이제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가 뭐 가서 이제 개인적인 유대감을 잘 쌓았고 뭐 골프채도 선물하고 금으로 된 드라이버 네. 아닙니까? 네. 그 골프채 전체를 하나를 네. 선물을 세트로요? 했죠. 예. 그리고 뭐 골프 치면서 막 엎어지기도 하고 실제 엎어졌는지 쇼맨십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기에 가서 두 분의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빨리 유대감을 만드는 게 정책적인 조율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희도 무슨 뭐 한국의 어떤 아주 뭐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골드 퍼터를 하나 선물한다든지 뭐 그런 뭐 선물도 하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취임 전에 내년 1월인가요? 취임 전에 두 분이 만나는 게 좋겠다. 아유 빨리 가야죠. 이미 이시바 총리는 이달에 그 페루에서 아이펙 그리고 네. 그 G20 브라질이 있는데 그 계기로 가서 바이든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가서 만나서 빨리 이제 유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과 경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에겐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더 커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심층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안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우려되는 게 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런데 예. 그동안 이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네, 하나 예. 만들어봤어요.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 추이. 2005년에 6,804억 원 정도 됐는데 2024년 지금이죠. 1조 4,040억 원.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금액이 이제 적다. 하면서 이제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이제 머니머신, 돈 찍어내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비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는 만약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간. 예,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조 6,500억 원. 이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올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요 트럼프 일기 때 2019년도에요.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1조 원 안 되는 한미 방위 분담금을 냈는데 갑자기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고 일본한테도 80억 달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하러 제가 제임스 트 하트라고 미국 측 인사도 만나고 네. 또 제임스 리시라고 클린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외교의 간사인데 다시 상원의 외교위원장. 네. 또 마이크 켈리라고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2011년부터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8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 현대 기아차 딜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다. 기브 앤 테이크로 유연성을 발휘해봐라.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네. 우리가 그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의 딜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11차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 지금까지 이제 처음 정치 입문하려고 했던 게 1987년도에 네. 고당에 입당을 합니다. 공화당에 입당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뉴욕타임스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개인 광고. 자기 나라 스스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도와주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게 본인의 일생 동안의 최고의
이제 주 안점에 이 문제 의식을 가진 건데 방위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리 해리스 지난번 미국 대사 있다가 그분이 사임하신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로버트 랩슨이라고 대사 대리했죠. 이 사람도 미국의 소리 나와가지고 뭐냐면 제 협상은 반드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12차 SMA라고 하죠. 방위 분담금 특별 협정을 202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10월 2일 날 맺었습니다. 우리 이 대사가 가지고 아주 협상을 잘해서 2026년도에 1조 5천억부터 시작을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매년 올리는 걸로 우리가 협상을 잘해 왔는데 그걸 보더니만 2주 후에 트럼프가 무슨 소리냐. 시카고 경제 클럽에 가가지고 야 100억 달러를 내라.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예. 윤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협정에다가요. 네. 그걸 뒤집을 수도 있습니까? 이 SMA 그 방위 분담금 협정은 미국 의회 승인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부와 정부 간의 협정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이게 외교적인 상당히 큰 결례죠.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간에 맺은 협정을 다시 뒤집는다는 거는 솔직히 미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다른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할 수도 없고 그 강대국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트럼프니까 가능한 건데 글쎄요. 뭐 이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후폭풍이 따를 수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뭐 후폭풍 투성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체 없이 저는 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윤 의원님. 예. 이거 관련해서 조태열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타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방위 분담금에. 예.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타자가 되지 말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2026년도부터 시작하는 협정, 12차 협정에 대해서 10월 2일 날 이제 가서명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정이 마치는 시기가 언제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 우리는 2025년도에 맺죠. 그리고 2026년도를 먼저 협상을 해서 가서명을 한 단계고.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은 빨리 올해 12월 안으로 가서명 단계에서 국회 비준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하에서 아마 비준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적어도 재협상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야 됩니다. 빨리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하신 머니머신 현금 일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다. 한미 동맹이라는 거,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고도화한 게 결국 미국 이익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도 만들고 우리의 어떤 이 안보 상황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저쪽 공화당 의원들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미 국무부 인사들이나 트럼프 주변의 새로운 이 외교관계 인사들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미 관계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친하다. 북한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달이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이제 폭파하자 남한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랬고요. 9월 달에는 북한이 군사 도발 문제가 이제 나오자 전화 한 통화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8월 달에는 김정은 내가 잘 안다. 그는 거칠고 총명하고 자신이 만든 게임의 정상에 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다. 날 좋아했고 난 그와 잘 지냈다. 자, 이거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어떤 타협을 할지 우리로서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네.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기 때처럼 북미 정상회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전 세계에 있는 위협들을 좀 수그러뜨리고 관리하려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도발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하기를 상당히 싫어해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중국이 200% 관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하고도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히 김정은은 몇 가지 조건을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어떤 그 헌법에도 명문화됐듯이 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과연 그 트럼프가 얼마나 수용하겠느냐. 그리고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그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거를 일종의 묵인하고 용인을 하면서 딜메이킹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CVID를 목적으로 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했을 때를 좀 네. 다시 회고해 보면 당시에 동결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모든 뭐 개발하고 있는 핵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신고를 받고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그거를 베러파이를 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동결 단계부터 이게 하나하나가 다져졌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못할 거예요. 상당히 엉성한 이 협상과 딜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위기에 빠질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죠. 바로 저건데요. 예, 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예.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한국이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래서 패싱 안 당하게끔 우리가 한미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들하고 어떤 인적 교류, 신뢰를 쌓아야죠. 그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11월 달에 아베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골프채를 사들고 갑니다. 그때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 당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만 만나고 오거든요. 이번에도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일본도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가는데 일본은 모시토라, 일본말은 모시토라. 만약에 도람프 대통령이 된다면 모시토라 해가지고 미국, 일본 조야에서 이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가 야마다 시게오인데 야마다 시게오가 어떤 사람이면 트럼프 인사하고 아주 친한 사람. 일기 때도 있었던 사람이 이미 이런 사람들을 대사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인맥을 뚫고 가장 먼저 이시바 시게루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트럼프 당선인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 구축, 개인적인 친밀감을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패싱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보면요. 트럼프가요. 혹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예요.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일기 말, 이 국방장관 대행을 했던 크리스토퍼 밀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 이제 마법사 지니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간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을 해야 한다. 딴 사람도 아니고요. 이분은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국방장관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 국방장관의 유력한 후보가 저 정도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북한이 그 비핵화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작년 초반에 인터림 딜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그 백악관에 있던 미라레 푸포라든지 지금은 관뒀지만 국무부의 정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림 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북한의 어떤 비핵화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단계 즉 동결하고 롤백으로 나뉘면 이제 동결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끝나는 딜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떤 정책 플랫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미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과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이 물론 그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처럼 비확산이나 반확산론자들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 그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NPT 체제도 상당히 위기에 빠지고 네. 뭐 주변국들도 다 핵보유하겠다고 지금 나설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스레시홀드를 레드라인을 과연 트럼프 정부가 넘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 의원님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해 갖고 최고의 안보, 예. 외교 자랑거리 하면은 워싱턴 선언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달에 취임을 하면은 워싱턴 선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워싱턴 선언 저희가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하죠. 국빈 방문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북핵 협의 기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같이 시행을 하자. 이걸 또 한 단계 높여서 올 초에도 또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일체형 확장 억제, 북한 핵을 우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을 같이 혼합하는 혼합형 일치된 확장 억제를 하고요. 그래서 핵 작전, 뭐 억제 지침까지 만들고요.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8월 달에 을지 훈련 때는 직접 이 계획을 넣겠다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선언 자체입니다. 선언 자체고 이것을 구체화 나가는 실행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NCG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핵 전력 자산, 뭐 B2B라든지 예를 들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를 합니다. 전개할 때 1기 때 방위비 협상할 때 그때 제임스 하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핵 전력 자산에 한반도 주둔, 한반도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 그것을 SMA, 한미 방위 분담 협정에 넣자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이 정말로 실제화되려면은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반드시 한국이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핵 전력 자산의 전개 비용을 SMA 협정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런 핵 전력 자산의 분담금 형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거기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그 1기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대화를 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처음 나와서 했던 게 연합훈련 그 취소했어요. 한국 정부하고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북미 간의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됐다. 뭐 김정은이 핵 사용 안 하겠다. 그럼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서 북한이 핵 사용 안 한다는데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가 왜 필요하냐? NCG가 왜 필요하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관해서 국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핵무장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요.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적 핵무장을 하자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국민분들 중에 70% 이상은 핵무장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은 NPT 체제를 탈피해야 됩니다. NPT 체제를 만약에 탈피하게 되면은 미국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되고 만약에 그 협상에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 1만 1천 명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 벌이거든요. 달러를 벌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최고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전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군사정찰 우선 기술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지금 최근에도 10월 31일 날 화성 19형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ICBM이라는 게 북한이 미국을 NY 뉴욕이든 뭐 LA든 마음대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조만간 이게 실행 능력을 보여줄 단계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소위 말해서 ICBM을 철폐해라. 우리가 북핵은 동결시키자. 이 선에서 빅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도 그때는 제한적인 핵무장. 소위 말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도 핵무장 한 다음에 북한 핵을 동시에 폐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는 건데요. 2016년도 트럼프 일기 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 핵이 문제인데 야 이왕이면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핵무장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엘브리지 콜비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이번에 이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도 뭐냐면 핵무장 시키자 2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북핵 폐기를 위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 이런 것을 생각할 단계로 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김 소장님. 최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잘 알고 있다.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긴밀하게 양국 협력하자. 했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요 콕 집어갖고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그다음에 조선업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측근들이 중요한 이슈라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첫 번째 딜링 카드를 우리에게 던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MRO 이슈, 즉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건데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응하고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항공모함과 군함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본토에 가서 수리를 받고 또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거리도 멀고 미국 본토까지 가는데 가서 뭐 수리받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조선업체나 MRO에 잘 갖춰져 있는 한국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이미 한화오션하고 미국의 어떤 그 해군하고 이제 협정을 해서 거제도에서 9월에 이미 들어와서 수리를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의 레버리지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뭐 대만 해협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미국이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태 전략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 딜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와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주요 현안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재집권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네, 보신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는 금리와 환율,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정책 등 모든 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트럼프 2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요. 우리 주요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바로 저건데요. 주요 산업 여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타격을 받고 우리 수출이 상당히 이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 트럼프는 또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보호무역주의, 소위 말해서 경향이 세질 거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요. 모든 나라의 보편적 관세를 10에서 20% 부과하겠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요. 우리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저희가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트럼프의 관세 어떻게 되는지 무역 정책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저건데요. 트럼프 무역 정책. 보편적 관세는 모든 나라에 이제 부과하는 게 10에서 20%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부과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60% 이제 부과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갖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관세 20% 부과 이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20% 미국이 이제 부과를 하면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304억 달러 감소, 한국의 총 수출액도 448억 달러 감소. 이게 이제 GDP인데요. GDP는 최대 0.67%포인트 감소한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해요. 1%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 통계자료 나온 대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총 수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6,30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가는 수출액이요. 한 1,200억 달러, 한 19%가량 차지하는데 저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실질 경제 성장률 0.7% 내지 1% 하락할 우리나라 거다.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현실화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떼겠다고 합니다. 그 때릴 수 있는 그 규정이 뭐냐.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라고 해도 무역 확장법을 만듭니다. 거기 232조를 보면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해서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보면요. 알미늄,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25% 관세를 때려서 무려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바이든 정부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5% 관세를 가져왔고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근에 100% 관세를 또 때립니다. 그러면 60% 관세를 때리는 게 정말로 될 거냐? 됩니다. 60% 관세 충분히 때리고요. 물론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관세법을 지난 4월에 만들었고요. 12월부터 발효해서 똑같이 이제 대응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모든 국가가 국가 안보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다 해가 되니까 이런 관세를 때리겠다. 이거는 어폐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의회 쪽에서는 안 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법원 쪽 연방 법원, 페더럴 연방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가 못 된다는 거. 또 관세 문제에 공화당이 또 대해서. 상하 양원에서 이제 다수당이 돼버리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게 있습니다. 1935년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라고 이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호의 통상 협정인데요. 관세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행정부에. 그 전에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관세를 30년도에 무려 2만여 개의 미국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평균 59%를 때리고 심지어 최대 400% 때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 공황으로 일어났다는 그 폐해 때문에 관세에 대한 권한은 협상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그래서 있다. 행정부가 60% 관세 충분히 때릴 수 있다. 김 소장님,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관세 정책,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보면은 당장 이제 중국도 이제 맞대응 나설 거고요.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EU 국가들도 이제 우리도 그러면 고관세 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타격을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타격을 입죠. 보편적 관세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테크 분야만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지만 이 트럼프는 빅 야드 하이 펜스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브로드하게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국가에게도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되고 중국 거는 완전히 하이 디커플링이 되겠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뭐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대중국 대미 수출이 다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관세가 문제니까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관세는 면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트럼프 정부는 정말 자국 기업, 뭐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주려고 하지 우리나 뭐 동맹국이나 그 파트너 국가들의 그 미국 내 공장이나 기업들한테는 보조금은 상당히 깎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도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 그 바이든 정부 때는 뭐 validated end user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 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같은데 뭐 미국산의 기술이나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거를 예외를 해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것도 아마 예외를 점차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관세나 이런 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제 김 소장 얘기 보면은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현지로 가서 공장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칩스법이라든지 IRA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 칩스법이라든지 반도체인데요. 이 IRA는 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거고 전기차.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아닙니까?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 바이든 정부에서 칩스법이라든지 IRA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칩스법에 의하면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시티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거기서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64억 달러입니다. 64억. 현대 하이닉스는요, 인디애나 주에다가 또 공장을 짓는데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을 왜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준 걸 또 뺏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주들이 결국은 보면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업이나 또 산업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IRA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IRA 법안이라는 게 결국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RA 법안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요. 폐지하면 안 된다. 성명까지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IRA 법안 같은 경우에 그 법안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마냥 트럼프가 반대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폐지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축소로 갈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배터리 업체 중에 보면은 우리 LG 엔솔, 예. SK온이 나가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가 물론 세금 환급입니다만 AMPC라고 해가지고 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라고 해가지고 첨단 기술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LG 엔솔이 받는 그 첨단세 공제가요 1년 후에 돌아옵니다만 이게 무려 4,500억입니다. 4,500억. 예. 이런 것을 줄여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세금 환급이 1년 후에 오니까 빨리 이것을 1년 되기 전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유동화를 시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IRA 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산업계나 기업이나 또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마냥 폐지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독소 조항을 넣든지 혜택을 축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가능성은 크다. 김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면은 아니 보조금 주고 세금 혜택 준다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가서 이제 공장을 지은 건데 갑자기 보조금 뺏어버리죠. 폐지, 축소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뭐 그 당연히 처음에는 위기감이 들었었는데 뭐 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있는 대관 업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미국 내 짓는 공장이 올 스톱돼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보조금 정책이나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의회로 갈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요. 저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연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예. 띄워놓은 건데 우리는 반도체 부자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반도체 회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것이다. 관세를 올리면은 반도체 공장들이 보조금 안 줘도 미국에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스톱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나 특히 한국 그 자동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 저는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가 어느 정도 수정돼서 깎인다고 해도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뭐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양상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건 업체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뭐 그래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른 나라 이게 하나의 예. 해법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이제 관세를 서로 높이고 예. 각 지역의 지역화 어떤 예.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까? 어떤 자기네들끼리에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미국이나 중국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이런 데 우리가 이제 오히려 들어가서 다시 재가입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넓히는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협정 이제 CPTPP라고 하는 예. 건데 사실 우리가 논의가 많았습니다. 여기 들어갈 거냐. 미국이 이것을 트럼프가 안 들어간다 했고요. 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는 게 결국 환태평양 국가 한 11개, 12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좋죠. 일단은 이론적으로 해외 시장 다변화라는 면에 있어 좋은데 네. 일단 미국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환태평양 경제협정에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양어 개방, 소위 말해서 농산물 개방의 그 퍼센티지가 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농산물 시장을 우리가 개방해달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입장인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방이요 95%나 됩니다. 95% 농산물 개방 정도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농산물 개방을 한미 FTA 정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95%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도 했습니다만 농민, 이 농업계에서 대단히 네.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도 블럭을 해서 미중 간의 경제 보복 전쟁에서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하자 이론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젠다가 급변하고 있고 AI라든지 컴퓨팅이라든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새로운 무역의 대상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룰 메이킹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뭐 가트 체제 뭐 이미 벗어났고 또 WTO 체제라든지 이러한 기존의 체제들이 다 그 거버닝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AI 관련해서도 유럽은 유럽 자체내로 그 룰 메이킹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이 문제인데 IPEF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과 달리 안보 문제나 군사협력뿐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 가지 이슈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 공급망 문제, 새로운 이슈에 대한 IPEF를 어떻게 진전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담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즉 한국이 뭔가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 소다자나 다자 협의체를 꾸려서 뭔가 이러한 새로운 이슈 분야에서의 룰메이킹을 선점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선점을 해서 빨리 가야 되고 지금 아까 이시바 말씀을 하셨는데 이시바가 별로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친교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윤 대통령뿐이다. 네. 트럼프가 과연 이러한 소다자 협의체에 대해서 얼마나 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원에서요. 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 1월에 들어서면은 한미 FTA 좀 전에 예.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FTA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미 FTA 재개정 협상 반드시 오죠. 다시요. 다시 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흑자가 1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자 순위, 예를 들어 중국부터 막 쫙 나가면 중국, 멕시코, 네. 베트남, 그중에 14위였습니다. 14위. 지금은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입니다.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2,800억 달러 가져가고요. 멕시코가 1,500억 달러, 베트남이 1,000억 달러, 그리고 독일 뭐 이런 캐나다, 일본 이런 데가 뭐 700억 달러. 우리가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44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 관세 통상 정책의 설계자가 누구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고 지난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이 트레이드 레프리젠티브라고 합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관세 폭탄의 설계자인데 무역 적자 종식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무역 적자 종식. 그럼 우리가 444억 달러 반드시 재협상 들어옵니다. 재협상. 그러면 재협상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자동차 부분 아니면 철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같은 거, 네. 소고기, 농산물 제품에 대해서 너희 좀 더 한국에 오는 검역 절차를 단순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업계에서 뭐 정부나 무슨 얘기하냐면 재협상의 순서가 우리가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재협상 하면은 일본이 누구냐?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고요. 멕시코가 멕시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재협상이 들어가고요. 우리는 지금 8번째이기 때문에 재협상 순서가 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정중동의 자세로 우리가 미리 재협상이 올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산 원유라든지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미국 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수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민간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래서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재협상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뭐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특히나 고관세를 계속 모든 물품에 물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한미 FTA가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예. 저희가 한 시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 미처 이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은 한 1분 정도 해갖고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얘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가 정말로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언론에서 계속 불안하다. 한미 관계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몇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분은 국익을 우선한다. 또 거래를 우선한다. 개인적인 친밀감을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예측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예측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인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협상의 기재야. 크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이라는 데 보면 1조가 뭐냐.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서 크게 판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철저한 협상 전략에서 나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개인적 친밀감을 빨리 확보를 하고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타임머신, 대한민국 타임머신 아니다. 우리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파트너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게 215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 막 갖다 짓지 않냐. 너희들 일자리 창출하지 않냐.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한 트럼프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정책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 트럼프 2기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동맹을 중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워낙 안보 지형이 험난해졌기 때문에 동맹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니네가 내라.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새로운 트럼프 현상과 변화를 이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다 보여지고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국가들이 트럼프의 미국과 동맹을 계속 강화 유지하지만 한편으로 또 자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미국 헤게모니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와 딜링을 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걸 확실히 챙겨내는 그러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뤄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